낭독 산책의 탐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소소소 진짜 나로 사는 기쁨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지은이는 윤재윤 씨고요. 최원석 씨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자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0여 년간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법 등에서 법관 생활을 했고요. 춘천지방법원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했습니다. 비행 청소년을 돕는 자원보호자 제도,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양형진술서 제도 등을 창안해서 전국 법원에 시행되게 했고요. 법이 치유력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틈틈이 신문과 잡지에 재판과 사람에 대한 글을 써왔습니다. 현재는 변호사, 한국건설법학회 회장, 대학의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철우 언론법상을 수상했고요. 저서로는 우리 사람과 함께 올라, 언론 분쟁과 법, 건설 분쟁 관계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그림이 좀 인상적인데요. 그림을 그린 작가는 최원석 작가입니다. 강릉에서 태어나서 관동대학교 미술학과, 또 세종대학교 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했고요. 관동대학교와 경복대학교 강사를 지냈습니다. 1994년에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5번의 개인전과 3번의 그룹전, 16번의 기획전에 참여했습니다. 오랫동안 인물이라는 한 가지 주제에 천착을 했고 수묵회화 기법으로 더불어 살던 시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평범한 인물들의 꾸밈없는 표정을 압축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형제, 얼굴, 꿈 등 여러 점의 인물 연작을 그린 바 있습니다. 소소소 진짜 나로 사는 기쁨, 이 책의 초판 1쇄는 2019년 1월 17일에 발행이 됐고요. 도서출판 나무생각에서 편했습니다. 이어서 머릿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소소, 10여 년간 우리 집 식탁 벽에 붙어있던 글자다. 딸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가 선생님이 숙제로 자기 집 가훈을 제출하라고 했다. 가훈이 있을 턱이 없어서 며칠 동안 아내와 함께 끙끙댄 끝에 마침내 탄생한 문구였다. 어떻게 해서 이 문구를 만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걸 식탁 옆에 붙여놓은 걸 보면 그때도 꽤 마음에 들었던 것 같다. 프린터로 큼직하게 뽑아서 벽에 붙여놓았었다. 이 문구를 제목으로 정하고 사전을 찾으면서 글의 뜻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작을소, 이는 적을소의 뜻도 갖고 있다. 조심하라 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작게, 적게, 조심스레 마음 먹고 행하라는 의미이겠다. 본디소, 꾸미거나 덧붙이지 아니하다. 바탕, 질박의 뜻이다. 아무런 빛깔도 없다는 의미에서 흰 빛깔을 뜻하기도 한다. 생긴 대로 본바탕대로 꾸미지 않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나타낸다. 우술소, 이 글자를 파자하면 대나무에서 나는 소리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웃음이다. 웃음은 단순히 웃기는 일이 생겨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을 수 있는 마음이 갖추어져 있을 때에야 가능하고 깊은 데서 터져 나오며 이때 마음이 아래에서 위로 열린다. 아무리 짧은 웃음도 그 순간 하늘의 느낌을 갖게 한다. 소소소, 네이버 국어사전에 의하면 이는 순 우리말인데 바람이 아주 부드럽게 부는 모양을 뜻한다고 한다. 우리는 늘 자신에 대해 너무 무겁게 생각하고 요구하며 살아가는 것 같다. 우리를 둘러싼 정신적 생태계도 답답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짐을 가볍게 하고 자기에게 웃어주는 소소소의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이어서 차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장, 작아야 날아오른다. 내 삶의 작은 불꽃, 30년 만에 온 편지, 법복을 벗으며 동네 마을에서 만난 평화, 누구에게나 신이 있다.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루비 브리지스, 엄마의 깊은 삶, 악은 어떻게 자라는가? 우리는 최악의 행동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삶을 바꾼 만남, 클링턴의 돌멩이. 2장, 세상에 단 하나 본디 내 모습. 왜 너답게 살지 못하였느냐? 황금 양털을 찾아서 진짜로 살아가기. 말은 정말 힘이 세다. 별에서 온 우리, 결코 늦은 때는 없다. 스타워즈, 우리 자신의 이야기. 인간에게만 있는 것. 겨울 숲길에서 생긴 일. 고통도 자산이다. 김명주의 인생 이야기. 나그네 인생길. 일상의 재발견. 근원감. 그곳엔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3장,
웃음, 대나무숲 바람소리, 꽃처럼 피어나다, 민병갈 선생, 사람을 움직이는 힘, 내 과거는 다른 사람의 미래에 도움이 될 거예요. 내 생의 마지막 사진 한 장, 이해는 못하지만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 삶에 숨어있는 작은 기적들, 마약 법정의 졸업식, 강도의 불면증, 사람의 향기는 저울로 잴 수 없다. 심증과 물증 사이, 우리도 교황님처럼 달걀을 맛있게 삶는 법, 두 마디의 주례사, 사소한 일은 없다. 큰 물고기, 작은 연못, 30분의 기적, 나는 실패했습니다. 프라하로 가는 길. 4장, 소소소, 나답게 사는 기쁨. 변화한 사람, 말콤 X. 가난을 향하여 걸어간 젊은이들. 간송의 훈민정음. 내 삶은 결코 부서지지 않는다. 제4세계의 사람들. 처칠의 초상.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전쟁의 안개. 호밀뿌리. 내 인생에 들어있는 것. 이반 일리치의 죽음. 우리는 제대로 쉬고 있나. 그들이 잃어버린 것. 샘은 저절로 솟고 풀은 저절로 자란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 가운데서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0년 만에 온 편지. 법관으로 일한 지 30년 가까이 돼간다. 많은 사건을 겪고 처리했는데 마음에 유독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사법연수생으로 검사 시보를 할 때 사형 집행을 직접 목격한 일이다. 1980년 12월 어느 토요일 아침, 나는 서울구치소 사형장의 찬 공기 속에 서 있었다. 잠시도 견디기 힘들 만큼 무겁고 긴장된 분위기였다. 얼마 후 교도관들이 창백한 얼굴의 청년을 양쪽에서 붙들고 들어왔다. 강도 살인죄를 저질렀다고는 믿기 어려운 온순한 얼굴이었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어머니께 죄송하고 신앙을 전해준 교우들에게 감사한다고 유언했다. 교도관이 얼굴에 가리개를 씌우고 의자에 묶으면서 공포감을 덜어주려고 할렐루야를 외치라고 했다. 그 외침은 잠시 후 덜컹하는 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한 인간의 생명을 끊는 절차로는 너무나 간단했다. 다음 사형수는 하얀 얼굴의 40대 여인이었다. 남편을 독살한 죄였다. 온몸을 와들와들 떨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을 하고 앞에 청년과 비슷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았다. 마지막 사형수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힘찬 찬송가 소리가 들렸다. 30대 남자가 들어서는데 얼굴이 밝고 씩씩해 보였다. 두려움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삶의 회한이나 죄책감마저 정리한 평화로움까지 느껴졌다. 올가미가 목에 걸린 마지막 순간에도 저 먼저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고 말했다. 교도관들이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다. 세 사람 모두 교도소에서 가톨릭 영세를 받았고 성품이 바뀌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다. 나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 순간 세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순결한 사람임이 틀림없었다. 그럼에도 과거의 죄 때문에 현재 정결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정당한가? 죄와 벌, 죽음, 믿음에 관한 혼란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날의 충격이 너무 커서 나는 오랫동안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다. 입을 여는 순간 그 의미가 사라질 것 같아서였다. 20년이 지난 후에야 사형장의 세 사람이라는 짧은 글을 쓸 수 있었다. 죽음을 코앞에 둔 순간에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심지어는 기쁨까지 표현한 그들의 행동에 관해 존엄이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다. 그 후 법관이 되어 흉악한 범죄자를 여러 번 재판했지만 어떤 죄를 저질렀건 인간으로서 존엄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그런데 작년 말 모르는 분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40여 년간 교도소의 종교위원으로 봉사하면서 사형수들에게 신앙을 전하고 어머니처럼 돌봐온 여성이었다. 그녀는 내 수필집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에 수록된 사형장의 세 사람을 읽고 깜짝 놀라서 편지를 썼다고 했다. 내 글에 의사의 시신 검사를 끝으로 사형 집행 절차가 끝났다. 구치소 정문을 나서다가 세 사람을 도와주던 카톨릭 신도 여러 명이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다. 모두 안타깝고 슬픈 표정이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신도 가운데 자신이 있었다는 것이다.
사형 집행 후 세 사람의 시신을 인수해 장례식을 치러주고서도 어떠한 모습으로 죽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내 글을 보고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나 역시 놀랐다. 세 사람이 평온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었던 배경을 알게 되니 비로소 마음의 빈칸이 채워지는 것 같았다. 여자 사형수는 세례명이 율리아였고 유달리 부끄러움을 많이 탔다고 한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강제로 헤어진 외동딸을 보고 싶어 했지만 가족이 거절했다고도 말했다. 죽은 후에는 파란 죄수복 대신 흰옷을 입혀달라고 부탁해서 하얀 수의를 입혀 입관했다고 한다. 사형장에서 보았던 그녀의 마지막 표정이 더 또렷해지는 듯했고 가슴이 아려왔다. 나의 글은 그들이 사형당할 때의 마지막 모습을, 그 편지는 그 전후의 사정을 서로 전해줌으로써 세 사람의 이야기가 완성된 셈이다. 그날 구치소 정문에서 그녀와 내가 스쳐갈 때 30년 후 세 사람에 관해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아니, 그 편지는 그들을 묻고 돌아온 날 그녀가 미리 마음에 써두었던 것이고 배달만 30년 후에 된 건 아닐까? 죽음과 영원 앞에서 30년과 하루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30년 만에 온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 삶의 신비에 새삼 가슴이 뜨거워졌다. 우리 삶에 상처와 죄와 어둠이 있지만 동시에 이를 어기는 용서와 치유와 빛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누구에게나 신이 있다. 얼마 전 지인인 A의 부고를 받고 깜짝 놀랐다. A는 나보다 2살 아래로 중견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별명이 건강전도사였다. 건강해야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섭생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활력이 넘치고 성품이 쾌활하며 전통 문화에 대한 소양도 높아서 만나면 항상 풍성한 기운을 얻곤 했다. 빈소에서 그의 마지막 삶을 듣고 보니 안타까웠다. 그는 몇 년 전 암에 걸렸고 이어 전신마비 증세까지 생기자 극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사실상 삶을 포기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렇게 생기 넘치던 사람이 절망 속에서 떠나다니 건강과 활력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는데 이것이 사라지자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았다. A의 죽음을 보면서 이전에 썼던 김명주 변호사가 생각났다. 김 변호사는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2년여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삶을 누린 것 자체가 참으로 감사하다면서 마지막까지 삶을 긍정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자신이 중심으로 믿는 것이 삶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점은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두 사람에게는 죽음 앞에서 삶의 중심이 드러났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삶의 중심이 삶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리라. 신학자 엘버트 놀런은 이러한 삶의 중심이 바로 신이라고 말한다. 누구에게나 신이 있는 법이다. 누구나 무엇인가를 자기 삶의 으뜸으로 삼는 것이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돈, 권력, 위신, 자아, 출세, 사랑 따위 각자의 삶에서 자기의 의미와 활력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무의식적으로나마 적어도 사실상 자기 삶의 최고 가치로 여기는 어떤 것이 있게 마련이다. 누구에게나 신으로 받드는 무엇인가가 있는 법이다. 신에 관한 존재론적 논의에 대비해 사람을 실제로 움직이는 근본적인 믿음 체계를 작용적 신학이라고 부른다. 누구나 자기 삶을 움직이는 신과 같이 절대적인 힘을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결국 신 없이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셈이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돈을, 성형수술을 여러 차례 한 사람은 외모를, 여러 모임을 허덕이며 쫓아다니는 사람은 인맥을 신으로 삼고 사는 셈이다. 이를 얻으면 신나서 들뜨고 얻지 못하면 우울해하며 고통받는다. 이를 얻기 위해 다른 것들을 희생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지내는 것이 우리네 삶의 흔한 모습이다. 평소에는 신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지만 중병, 사업 실패 등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 신이 모습을 드러낸다. 노인들은 쇠약해지는 신체와 삶의 끝을 보면서 자신의 신을 만나게 된다. 지금까지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무엇인가 자문한다. 이어서 앞으로 어떤 것을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이 따라온다. A는 이 질문을 받고도 건강과 활력이라는 오래된 신을 버리지 못했고 김명주 변호사는 삶이 선물이라고 가르쳐준 신을 새롭게 만났던 것은 아닐까.
참된 신은 두 가지 본질을 갖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영속성이 첫째고 그를 믿고 따를 때 그 열매가 좋은 것이 두 번째다. 많은 사람들이 돈, 건강, 체면, 안락을 신으로 삼아 살고 있다. 이들 자체는 삶에 필요하며 가능하면 노력해서 갖추고 사는 게 좋다. 문제는 이것이 최고의 가치, 신의 위치를 차지할 때 생긴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노쇠를 피할 수 없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정말 많다. 이런 것들은 언젠가 사라지는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절대적인 신으로 받아들이면 절망은 피할 수 없고 단지 언제 그 시간이 오느냐만 문제될 것이다. 또한 돈과 안락함이 삶의 기쁨과 성장을 가져오지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빠져버리는 거짓 신인 셈이다. 나의 신은 무엇인가? 참된 신인가? 거짓 신인가? 나의 신을 믿음으로써 내 생명이 풍성해지는가? 아니면 삶이 불안정하고 어두워지는가? 지금 멈춰서서 자신을 깊이 살펴볼 일이다. 루비 브리지스. 수많은 사람이 한 소녀를 둘러싸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망할 것, 가만히 안 두겠어. 총을 든 경찰관들이 소녀를 호위해 간신히 건물로 들여보냈다. 경찰관이 없었다면 생명을 잃거나 심한 폭행을 당했을 것이다. 그 무렵에 이런 일을 겪다가 생명을 잃은 사람도 여럿 있었다. 1960년 11월 14일 아침 뉴올리언스 프란츠 초등학교 앞에서 벌어진 일이다. 미국 남부의 인종차별 정책의 철폐를 명한 법원의 명령에 따라 흑인 학생이 첫 등교할 때의 장면이다. 백인들은 등교 거부를 의결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매일 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 사태는 1년간 계속됐고 이때 등교한 첫 흑인 학생은 루비 브리지스라는 6살 난 소녀였다. 루비는 매일 폭도들의 위협과 욕설을 들으며 등교할 수밖에 없었다. 흑인들의 민권운동 과정에서 비슷한 일이 많았지만 루비의 경우는 여느 사건과 다른 면이 있다. 토머스 콜스라는 정신과 의사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가 작은 소녀가 폭도들 가운데를 침착하게 걸어가는 것을 보고 직업적인 호기심이 발동했다. 루비 가족을 찾아가 소녀의 정신적 충격을 덜어주도록 상담을 자원해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 콜스는 나중에 하버드 의대 교수가 되고 퓰리처상을 받은 유명 작가가 됐는데 그는 루비 가족과의 만남이 자기 삶과 경력을 바꾼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고백했다. 루비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었다. 학교 선생님이나 콜스는 며칠 못 가서 루비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했다. 워낙 분위기가 험악하고 적대적이어서 어른도 긴장을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루비는 평온을 잃지 않았다. 루비의 심리 상태가 정신의학 이론에 맞지 않아서 콜스가 고심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경찰관들이 평소처럼 루비를 호위하고 학교로 왔는데 루비가 욕하는 사람들 앞에 잠시 서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루비가 멈추어 서자 사람들이 더 가까이 몰려와 소리를 질러서 경찰관이 총을 꺼내야 할 정도였다. 나중에 콜스가 이 상황에 대해 루비에게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자 루비는 이렇게 대답했다. 난 사람들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말했어요. 시위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눈앞에 폭도가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요.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와 아빠, 할머니도 자기가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콜스는 충격을 받았다. 생명의 위협과 견디기 어려운 모욕을 받는 상황에서 그런 기도를 하다니. 더구나 루비의 부모는 교육도 받지 못해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 백인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의학 이론을 뛰어넘는 진정으로 큰 그림과 신비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루비 가족과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실존적인지 알게 되었고 삶의 신비와 의미를 새롭게 보았다. 그 후 콜스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밝히는 일에 투신했고 그가 하버드 대학에서 이러한 주제로 한 강의는 수많은 학생에게 깊은 영향을 준 명강의가 되었다.
몇 년 전 위 책을 읽은 후 어린이 루비는 어떻게 자라났을까,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궁금해졌다. 이 소녀가 어떤 어른으로 변해 있을지 정말 알고 싶었다. 그런데 몇 달 전 잡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62세가 된 루비 브리지스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것이다. 단단한 몸매와 활짝 웃는 사진도 실렸다. 그녀는 루비 브리지스 재단을 설립해 어린이들에게 사회 정의와 인종 화합을 이끄는 교육을 하는 일을 해왔다고 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부모님은 살아있는 동안에 변화를 보고 싶다면 행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담대하게 희생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지요. 그 6살짜리 꼬마가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특별한 일을 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 할머니가 된 그녀의 소망이라고 말했다. 나는 한참 동안 인생은 정말 살아볼 만한 것이라는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우리는 최악의 행동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오래전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담당하고 있을 때 겪은 일이다. 나에게서 징역 3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편지를 보내왔다.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었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는지가 불분명해서 유무죄를 가리느라고 꽤 고심했던 사건이었다. 그 여성이 호감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친 강압이 있었다고 보여서 유죄가 인정되었다. 전과가 없고 착실한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술에 취했다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는 그에게 형을 선고하며 큰 잘못을 했지만 원래는 선량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되찾을 것으로 믿는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 같다. 피고인은 편지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자신을 믿어주고 격려해 줘서 교도소에서 희망을 갖고 살게 됐다고 말했다. 몇 마디 말이 성범죄자가 되었다는 수치심과 모멸감을 벗어나 희망을 주었다니 법관으로서 이런 경우만큼 보람을 느낄 때는 없다. 소송법상 판결을 선고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관마다 상당히 차이가 난다. 나는 장기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형벌의 근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을 하곤 했었다. 이때 피고인에게 하나라도 좋은 점이 발견되면 꼭 그것을 짚어서 강조해 주었다. 자신의 장점을 하나라도 발견한다면 희망의 싹이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이런 말이 대부분의 피고인에게는 헛소리로 들렸을 것이다. 판결을 받는 불안한 상태에서 귀에 들어올 리가 없다. 심지어는 중형이 선고되면 독한 눈초리로 노려보는 피고인들도 있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할만하지 않은가. 나는 이런 선고 방식이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리라고 여겼을 뿐 더 이상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 월터가 나에게 가르쳐준 것이라는 책을 읽다가 이 방법이 옳다는 것을 말해주는 문장을 만났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최악의 행동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존재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단지 거짓말쟁이인 것만은 아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고 해서 그가 단지 도둑인 것만은 아니다. 설령 다른 사람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단지 살인자인 것만은 아니다. 저자인 브라이언 스티븐스는 25년간 흑인, 살인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무료 변론해온 흑인 변호사다. 100명이 넘는 사형수들을 변호해 무죄를 받거나 감형받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변론에 실패해서 여러 명이 사형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살인범이 사형 집행 직전에 그동안 도와준 것에 진정으로 고마워하면서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중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그 범행이 그의 전부가 아니며 결코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라고 믿게 되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가치를 믿지 못한 채 죽어갔고 이들을 다루는 경찰이나 판사도 그들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그는 범죄자나 그들을 대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인간으로서 동일한 결함과 가치를 갖는 연약하고도 귀한 존재임을 확신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연민이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테드 강연에서 가장 긴 기립박수를 받는 기록을 세웠다. 우리는 모두 망가진, 즉 부러진 뼈를 가진 존재들이다. 그럼에도 망가진 상태는 우리의 공통된 인간성, 즉 충족감과 의미, 치유를 추구하게 하는 토대이기도 하다. 우리의 공통된 취약성과 불안정성이 우리의 공감 능력을 키워주고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중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큰 실패를 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낙인 찍힌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인간으로서 가치가 아주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깊은 가치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다. 그래서 희망을 품고 서로 격려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했던 말이 사실은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함께 나누고 확인하고 싶었던 말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삶을 바꾼 만남. 2012년 유네스코는 인류가 기념해야 할 인물로 다산 정약용을 선정했다. 그는 사서오경을 연구하는 경학부터 정치, 사법, 과학, 의학, 건축, 음악에 이르기까지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서를 집필했다. 그 내용은 한결같이 정밀하고 전문성이 높으며 혁신적이었다. 그의 삶 자체도 한편의 드라마 같다. 그는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출세길을 달리다가 당쟁으로 40세에 강진으로 유배를 가서 18년을 곤궁하게 지냈다. 유배 중에 아들과 형을 잃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매섭게 정신을 세워 엄청난 학문적 업적을 남겼다. 10년 전 다산초당에 간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 그에 관한 제법 두툼한 책 2권을 연이어 읽었다. 다산연구소 박성무 이사장이 지은 다산 정약용 평전을 먼저 읽었다. 그는 청년 시절부터 40여 년 동안 다산 연구에 매진해왔다. 민주화 투쟁으로 감옥에 있으면서도 다산을 공부했고 요즘도 다산의 글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읽는다고 한다. 그가 다산의 책을 저술한 이유는 금방 실행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훗날 그의 연구가 실천하는 데 꼭 필요한 이론으로 인정받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평생 한 인물을 스승으로 삼아 그리워하는 그가 부럽기 짝이 없다. 위 책에 정민 교수의 삶을 바꾼 만남이 인용돼서 곧 이를 구해 읽었다. 강진으로 유배온 다산을 사람들이 역적이라고 피해서 다산은 간신히 주막집 방 한 칸을 얻어서 지냈다. 호구지책으로 동네의 아전 자식들에게 공부를 가르쳤는데 그 가운데 15세의 황상이 있었다. 그는 자신감이 없는 평범한 소년이었는데 어느 날 스승에게 부끄럽게 말문을 열었다. 제게 3가지 병통이 있습니다. 첫째는 둔한 것이요, 둘째는 막힌 것이며 셋째는 답답한 것입니다. 이에 스승이 대답했다. 배우는 사람에게는 큰 병통이 3가지가 있는데 너에게는 그것이 없구나. 첫째는 외우는데 민첩하면 그 폐단이 소홀한 데 있다. 둘째, 글짓기가 날래면 그 폐단이 들뜨는 데 있다. 셋째, 깨달음이 재빠르면 그 폐단은 거친 데 있다. 대저 둔한데도 들이파는 사람은 그 구멍이 넓어진다. 막혔다가 터지면 그 흐름이 성대해지는 법이다. 답답한데도 연마하는 사람은 그 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 뚫고 틔우고 연마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 부지런하고 부지런해야 한다. 1802년 10월 10일의 일이었다. 소녀는 그날을 잊지 않고 60여 년 동안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지켰다. 그는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한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학문을 연마했다. 그와 가까이 지내던 다산의 아들 정학연이 감탄해서 그의 글을 서울의 선비들에게 알려서 글 자체만으로 대가로 인정받게 됐다. 추사 김정희가 여러 차례 그의 시골집으로 찾아올 정도였다. 이 만남을 정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소녀는 감격했다. 서울에서 오신 하늘 같은 선생님이 너도 할 수 있다고, 너라야 할 수 있다고 북돋워준 한마디가 소년의 삶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다. 이 한 번의 가르침 이후 소년의 인생이 문득 변했다. 정 교수가 다산과 황상의 관계를 알게 된 과정도 흥미롭다. 우연히 논문에서 다산과 황상에 관한 짧은 글을 읽고서 그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후 10년간 황상 관련 자료를 찾아 헤맸다. 관련된 문헌의 소장자를 물어 찾아가 하나씩 만났고 다산이 황상에게 한 말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다고 한다. 정 교수는 청하지도 않았는데 황상이 내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다산은 어떤 스승을 만났을까? 다산은 퇴계를 만난 것을 이렇게 쓰고 있다. 이 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기뻐서 펄쩍 뛰기도 하고 감탄에 무릎을 치며 감격의 눈물을 펑펑 흘렸다. 이 글에는 솔개가 날아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가 못에서 뛰는 뜻이 있다.
퇴계, 다산, 황상, 박성무와 정민, 이들이 시공을 넘어서 연결되는 것 같지 않은가. 그 사이에 맑은 정신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것 같다. 삶을 바꾼 만남이야말로 복된 것이며 그 비결은 가슴을 울리는 사람을 간절히 찾고 그리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닐까. 결코 늦은 때는 없다. 그는 2007년 2월 28일 두 번째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미 암세포가 내장에 완전히 퍼져 있어서 아무런 처치를 할 수 없었다. 3개월 전 대장 1m 정도를 제거하고 인공항문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다. 그는 65세였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인의 절반도 안 될 정도로 쇠약한 상태였다. 그는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할지 결심해야 했다. 화학요법은 받지 않기로 했고 이미 유언장도 마련해 놓았다. 그는 정원사로 48년을 살아오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이 유럽 장거리 걷기 여행이라는 생각을 떠올렸다. 이건 스웨덴에서 로마까지 이어진 강과 숲과 산이 연결된 길이다. 산티아고처럼 유명한 길이 아니어서 찾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아내는 반대했으나 그는 간절히 떠나고 싶었다.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이전과 똑같은 상태로 지내고 싶지 않았다. 새로운 곳을 보고 새로운 것을 느끼고 싶었다. 세 딸이 찬성하자 아내도 마음을 바꿨다. 수술 후 한 달이 지난 3월 29일 그는 집을 나섰다. 독일 최북단 쿠퍼뮬레에서 로마까지의 걷기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돈이 모자라 여관 대신 텐트를 치고 야영을 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인공항문이었다. 인공항문 주머니를 2, 3일마다 갈아야 하는데 이것을 밖으로 꺼내고 피부를 세척액으로 닦은 뒤 다시 부착해야 했다. 그 장비만 해도 10kg이 넘었다. 여행 중 그 주머니가 터져서 악취를 풍긴 적도 여러 차례 있었다. 텐트, 매트리스, 침낭, 병원 치료 기록 등 짐 무게가 30kg 가까이 됐다. 앞뒤로 배낭 2개를 메고 하루에 25km씩 걸었다. 표지판도 여행자를 위한 시설도 거의 없어서 길을 잃기 일쑤였다. 무거운 짐 때문에 굴러 넘어지기도 했고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 진통제 주사를 맞기도 했다. 엄습하는 격심한 복부 통증에도 숲과 황야를 지나고 40도가 넘는 무더위도 이기고 걸었다. 기다시피 걸어간 때도 있었고 너무 지치면 값싼 여인숙에 들러 쉬기도 했다. 포기할 마음이 들었다가도 신기하게 새로운 힘을 얻어 계속 걸을 수 있었다. 마침내 그는 166일을 걸어 로마에 도착했다. 말기 암 환자의 몸으로 3,350km를 걸어간 것이다. 이것은 독일인 쿠르트 파이페가 실제로 겪은 일이다. 그는 이 여행담을 천천히 걸어 희망으로라는 책으로 펴냈다. 그는 여행을 통해 삶과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었고 자신도 완전히 바뀌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세상이 나빠졌다고 하지만 허름한 여행자에게 친절하고 마음을 다해 도와주려는 선량한 사람이 훨씬 많았다고 한다. 아무도 없는 황야에서 잠이 깨 별빛 밝은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깊은 깨달음을 얻은 밤을 다이아몬드 밤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날 밤 나는 몸 세포 하나하나가 전 우주와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기분에 휩싸였다. 광활한 하늘 아래 있으면서 집에서처럼 편안했고 이 순간에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숭고함 때문인지 어느 사이에 눈물을 흘렸다. 여러 날이 지난 후 이날 밤이 여행의 진정한 시작이었음을 깨달았다. 이 시점부터 그저 마냥 기능하며 돌아가던 사람에서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체험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단순 명료함 속에서 비밀스러운 베일을 벗은 삶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었다. 이 여행을 이겨낸 그의 의지와 용기도 대단하지만 나에게 더 감동을 주는 것은 이를 감행하기로 마음먹은 그의 첫 결심이다. 인공항문을 단 환자가 3,000km를 걷겠다고 나서다니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자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은가. 그는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한다. 어떤 상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과감히 하라. 마음의 목소리를 따르면 누구나 자신에게 옳은 길을 찾을 수 있다. 언제라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마음만 먹으면 새롭게 출발하고 행동하고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삶에서 결코 늦은 때란 없다.
겨울 숲길에서 생긴 일. 지난 연말에 며칠 동안 아내와 함께 충주호 근처의 조용한 동네에서 지냈다. 마침 가까운 곳에 자드락길이라고 이름 붙인 숲길이 몇 개 있어서 하루에 하나씩 걷기로 했다. 첫날 차를 몰고 솔숲으로 갔는데 숲에 가까이 갈수록 길이 좁아져서 나중에는 차 한 대만 간신히 지날 정도였다. 워낙 외진 곳이어서 주차장도 따로 없었다. 길가에 차를 조심스레 세우고 숲길을 한참 걷는데 반대편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 부부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부부로 모두 스틱을 들고 있었다. 서로 가볍게 목례를 하고 지나쳤다. 새소리만 간간히 들리는 눈 쌓인 적막한 겨울 숲길을 걷는 기분은 정말 환상적이었다. 2시간여 걸은 뒤 되돌아왔는데 차를 본 순간 깜짝 놀랐다. 운전석 쪽 차체에 직선으로 굵은 줄이 길게 나 있는 것이 아닌가. 줄 가운데 두어 곳에는 흠까지 깊이 패여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뾰족한 것으로 눌러서 그은 게 틀림없었다. 외진 곳인데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산에서 마주쳤던 부부가 저지른 짓임이 분명했다. 그들 외에는 만난 사람이 없고 그들은 스틱을 들고 있지 않았던가. 참기 어려울 정도로 화가 치밀었다.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깨끗하게 닦인 새 차에 대한 시기심 때문일까? 다른 사람에 관한 말을 별로 하지 않는 아내도 흥분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당장 그들 뒤를 쫓아가 잡고 싶었다. 휴가 기분은 엉망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당초 느꼈던 분노는 절망감으로 바뀌었다. 이런 행동의 밑바닥에 있는 악의까지 서늘하게 느껴졌다. 이런 행위가 일어나는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암울한 마음을 떨치기 어려웠다. 다음 날 모처럼의 휴가를 망칠 수 없어서 불쾌한 일을 잊기로 했다. 호수를 도는 길로 차를 몰다가 호젓한 산길로 접어들었다. 한참 가다 보니 어제 주차했던 곳이 다시 나왔다. 어제와 반대 방향에서 간 것이었다. 할 수 없이 어제 지났던 좁은 도로를 조심스레 내려갔는데 갑자기 차에서 쿵쿵 소리가 났다.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아서 길가에 나뭇가지들이 삐죽 나와 있었는데 그 가지들이 차체에 부딪혀서 나는 소리였다. 이때 번쩍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어제 이 길을 올라오다가 지금보다 훨씬 크게 쿵 소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길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차의 바퀴가 밟는 소리로 생각했다. 어제도 차체가 당연히 나뭇가지에 부딪혔을 것 아닌가. 차를 세우고 차에 난 흠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흠이 일직선으로 길게 생긴 것으로 보아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범인은 나뭇가지였다. 어제 숲길에 차를 세울 때 미처 이것을 못 본 것 같았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머쓱한 기분이었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부부를 비난한 우리가 서로 부끄러웠다. 하지만 한편으로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럼 그렇지. 어제 만난 그 부부가 그렇게 나쁜 사람일 리가 없지.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정도로 나쁘지는 않아.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전문가에게 차를 보이고 흠집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았다. 역시 예상대로였다. 스틱으로 난 흠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스틱이었다면 색깔이 조금이라도 남아야 하는데 이 흠에는 색이 전혀 묻어있지 않다는 거였다. 사람은 얼마나 쉽게 오해하는가, 얼마나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둘째 날 그 길을 다시 가지 않았다면 나는 내내 그 부부를 비난하며 우리 사회의 저급함을 한탄했을 것이다. 내가 둘째 날 들었던 쿵쿵 소리가 첫날 났던 쿵 소리를 생각나게 해서 나의 오해를 풀어준 것이다.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한 것 중에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얼마나 많을까. 오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 섭섭해하고 비난하는 것이 불행과 다툼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겨울 숲길에서 들었던 작은 소리가 나의 굳은 사고방식을 새롭게 점검해보라고 속삭이는 것 같다. 나그네 인생길. 라디오에서 하숙생 노래가 흘러나왔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오랜만에 듣는 노래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최희준 특유의 부드럽고 따스한 목소리도 좋지만 새삼스레 가사가 빼어난 시라고 여겨졌다. 이 노래가 불후의 명곡이 된 것은 무엇보다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가사에 깊이 공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젊은이들이 이 노래를 교회의 엄숙한 예배 시간에 특별 찬양으로 불러서 작은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나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일이 있다. 나그네 인생길을 특별하고도 명징하게 체험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1989년 여름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1년 기간으로 워싱턴 주립대학 로스쿨의 객원연구원으로 머물렀다. 10월의 어느 바람 부는 날이었다. 샌프란시스코 일대에 진도 6.9의 강진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바다 위를 건너는 다리인 베이브리지 상판이 내려앉고 도로와 건물이 무너져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다. TV에서는 지진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지진에 대한 중장기 예측을 하는 뉴스가 계속되었다. 시애틀은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지진대에 속한 데다 몇 년 전에 근처에 있는 세인트 헬렌스 산이 화산 폭발을 해 온 도시가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다. 더구나 10년 이내에 시애틀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자 주민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일부 주민들은 그곳을 떠나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고 집값도 폭락했다. 대학 동료들도 극도로 불안해했다. 그런데 나는 이런 공포심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 그들과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 있었지만 느끼는 것은 전혀 달랐다. 몇 달 뒤에 그곳을 떠날 단기 체류자였고 그곳에 소유한 집도 없어서 장래의 지진이나 집값 폭락을 염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다. 주민들의 불안한 표정을 보면서 오히려 나그네의 자유로움이 무엇인지 실감할 수 있었다. 그곳에 살고 있지만 그곳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몸은 그곳에 있지만 마음은 그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자유의 느낌은 강력하고 신비했다. 외적인 조건과 환경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얼마나 강한 힘인지 처음 알았다. 어디서나 이런 식으로 살면 무서울 것이 없고 정말 좋을 것 같았다. 무엇을 갖고자 애쓸 것이 아니라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비움이 삶의 가장 좋은 방법임을 절감했다. 그런데 시애틀에서 1년만 살기 때문에 나그네라면 지구상에서 수십 년밖에 못 사는 이생의 삶 역시 나그네 아닐까? 1년과 수십 년의 차이가 본질적인 차이일까? 어차피 찰나와 같은 유한한 삶이 아니던가. 당시 시애틀에서의 체험은 나그네 인생길을 처음으로 제대로 느껴본 것이었고 그 핵심은 자유로움이었다. 이와 같은 나그네 체험을 종교에서는 삶의 본질적 형태로 본다. 구약성서 창세기에 야곱이 이집트의 파라오를 만난 자리에서 나그네 길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온갖 일을 다 겪은 130세의 노인이 자신을 단순히 나그네라고 칭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은 더 큰 모험을 했다. 고향에서 족장으로 편히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집을 나가 스스로 나그네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을 기록한 금강경에도 같은 취지의 말이 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참마음을 내라는 뜻이다. 사람, 사물, 감정 어떤 것에도 머물러 사로잡히지 말고 자신을 비워내야 참된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불가에서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나그네와 같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을 일체무애인이라고 부른다. 나는 그 후 나그네 정신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어림도 없었다. 조금만 중요한 일이 생겨도 마치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도 된 양 그 일에 매달려 노심초사한다. 이 땅에 와서 수십 년 머물다가 저 멀리 떠나는 나그네일 뿐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잊고 만다. 환경과 조건을 좀처럼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힘들고 신경 쓰이는 일이 생겼을 때 100년 후라는 말을 떠올리곤 한다. 지금 나와 같이 있는 사람 중에 100년 후에도 살아있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아무리 중대한 일이라도 100년 후까지 계속되는 일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 나그네 정신이 웬만큼 되살아나서 자유로운 숨을 쉴 수 있게 된다. 한 관광객이 어느 도시를 지나다가 널리 존경받는 랍비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유명한 랍비의 집이 초라한 방 한 칸에 가구라고는 책상과 의자 한 개만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다. 랍비님, 가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 가구는 어디에 있어? 아, 제 거요?
저야 이곳에선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인걸요. 라삐가 대답했다. 나도 그렇소. 민병갈 선생. 이달 초에 태안반도에 있는 천리포 수목원을 다녀왔다. 10여 년 전 친구로부터 천리포 수목원 이야기를 듣고 구경하고 싶었는데 일반인에게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했다. 얼마 전에야 천리포 수목원이 공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부랴부랴 찾아갔다. 미리 줄을 서 있다가 첫 번째로 수목원에 들어갔다. 수련으로 덮인 아담한 연못이 나왔고 옆길을 따라 숲으로 들어서자 싱그러운 나무 냄새가 진동했다. 서쪽 숲길 옆으로는 그림처럼 하얀 백사장과 푸른 섬이 어우러져 있었다. 3시간 가까이 숲길과 바닷길, 온실, 암석원 등을 실컷 거닐었다. 천국에 가면 이런 기분일 것 같았다. 유명한 수목원 여러 곳을 가봤지만 천리포 수목원은 어느 곳보다 섬세하고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다. 아시아 최초로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선정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실질적으로도 국내에서 가장 많은 15,600여 종류의 식물을 보존하고 있으며 목련, 호랑가시나무, 동백나무의 수집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한다. 전시관에 들러서 수목원의 초창기 사진을 보니 감동이 더 커졌다. 1962년 땅을 매입할 당시에는 잡목만 몇 그루 있는 민둥산이었고 염분의 농도가 높아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땅이었다. 오늘의 이런 모습을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설립자인 민병갈 선생의 사진과 유품이 남아 있었는데 그는 잘생긴 미국 사람이었다. 그의 한글판 식물 도감은 얼마나 열심히 보았던지 전체가 너덜너덜해져서 그의 성품을 보여주는 듯 했다. 이 엄청난 규모의 수목원을 한국인도 재벌도 아닌 평범한 외국인이 어떻게 세울 수 있었을까? 곧바로 그의 전기를 읽어보았다. 칼 밀러는 1945년 9월 미군 중위로 한국 땅을 밟았다. 곧바로 한국의 자연과 문화에 깊이 빠져들어 군 제대 후에 한국에 남았다.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에 근무하다가 58세 때 한국으로 귀화해 민병갈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는 말리포 해수욕장을 자주 갔는데 우연히 만난 호라비 농민이 딸을 시집 보낼 돈이 필요하다고 졸라대 4,500평의 야산을 떠맡았다. 당시 이곳은 전기나 도로도 없는 깡촌이었다. 당초 바닷가 별장을 지으려다가 나무를 심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틈틈이 매입한 땅이 18만 평에 이르자 52세 때 아예 공공수목원을 설립해보자는 엉뚱한 결심을 했다. 그는 주식 투자로 상당한 재산을 모은 데다 부양할 가족도 없는 독신이어서 작은 수목원은 세울 수 있을 것 같았다. 주중에는 서울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200km를 달려와 수목원에서 보내는 생활이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식물 공부를 시작해 나중에는 해외 학회지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원예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비치 메달을 받을 정도로 대가가 되었다. 그가 2002년 81세로 사망할 때까지 수목원에 투척한 재산은 수백억 원에 이른다. 그는 죽기 직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내가 좋으려고 수목원을 차린 것이 아니다. 적어도 200~300년을 내다보고 시작했다. 나는 어떤 목련 한 그루가 꽃을 피우기까지 26년을 기다린 적이 있다. 아무리 공을 들여도 나무의 나이테는 1년에 한 개만 생긴다. 수목원도 마찬가지다. 천리포 수목원은 내가 제2의 조국으로 삼은 한국에 길이 남을 나의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 그는 사전에 입지 조사를 한 적도 없었고 우연히 땅을 떠맡게 되었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나무를 심기 시작했을 뿐이다. 원래 한국의 자연을 좋아하다가 나무에 관한 열정을 발견하고 공공수목원이라는 꿈을 키워온 것이다. 한 해 방문객이 30만 명에 이르는 세계적 수목원이 된 것도 그가 당초 의도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다가온 우연과 자신이 처한 상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한 것이 결합되어 이렇게 엄청난 열매를 맺은 것이다. 수목원의 싱그러운 나무들 사이를 거닐면서 한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겨줄 수 있는지 그 증거를 직접 목격한 감동이 깊었다. 우연과 노력이 맺은 열매를 보는 마음은 아주 행복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문제로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자 이 사건을 어느 변호사가 맡을 것인지가 법조계의 큰 관심거리였다.
세계적으로 쟁쟁한 로펌들이 수임하려고 경쟁했는데 폭스바겐은 최근 이 사건을 케네스 파인버그 변호사에게 맡겼다. 그는 대규모 재난에 관한 협상 전문가로서 2001년 9.11 테러 보상 문제를 해결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또한 GM이 점화장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보스턴 마라톤 대회 테러 사건의 피해자 보상 등 집단적 사건을 처리했다. 그는 공평하고도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관계 당사자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는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는 어떤 비결을 갖고 있기에 이처럼 어려운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일까? 그가 9.11 테러 사건의 보상 문제를 처리했던 과정을 보면 그 능력의 비밀을 알 수 있다. 위 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은 심각한 사회적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어려운 문제였다. 사망자만 2,800명이 넘고 수백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최고 경영자부터 임시 직원에 이르기까지 수입차가 컸으며 나이와 인종이 다양해서 통일적인 보상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웠다. 의회가 9.11 피해자 보상법을 제정했고 이를 집행할 특별심사관에 파인버그 변호사가 선임되었다. 특별심사관은 보상 대상과 보상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전권을 갖고 있었다. 그는 9개월간 유족들 모임에 100여 차례 빠짐없이 참석해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고 많은 자원봉사 변호사로 이루어진 협상팀이 유족들과 개별 면담을 가졌다. 합의 액수는 피해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제시됐는데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상당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협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져 유족 대부분이 파인버그의 합의안을 받아들였다. 만약 이러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수만 건의 소송이 장기간 벌어져서 미국 사회에 엄청난 2차 혼란이 발생했을 것이다. 한 사람의 탁월한 지혜와 설득이 사회적 재난을 막은 것이다. 그는 협상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실무를 담당했던 변호사들의 공감과 경청의 태도를 꼽는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유족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돈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태를 이해하고 싶어 했고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무슨 말이든 나누어야 했던 것이다. 담당자들이 이런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한 것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한 감정을 토로하고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법률이 아니라 신학이나 심리학이 더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의미와 남은 사람의 충격을 이해하는데 신학과 심리학적 차원의 대화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진정한 공감과 경청은 상담의 본질을 이룬다. 결국 위 사건의 해결에는 법률가가 아니라 상담가가 더 필요했던 셈이다. 그런데 이런 이치가 이처럼 특별한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일까? 통상적인 소송에서도 당사자가 견디기 어려운 분노와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본다. 상대방과 사실 다툼이 벌어지면 돈보다 정서적 문제가 더 크다. 당사자는 법리에 앞서서 사건을 처리해주는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받기 원한다.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은 대체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사건을 법률과 증거의 논리적 판단 문제로 보아 기계적으로 대하는 판사가 있는가 하면 당사자의 고통에 마음을 열고 공감하려고 애쓰는 인간미가 풍기는 판사도 있다. 후자와 같은 재판부를 만나면 당사자는 굉장히 고마워하고 재판부를 더 신뢰하게 된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고통받는 인간을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이 법률 지식보다 앞서 법률가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냉철하게 판단하는 업무를 하는 법률가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수적이라면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필요할 것이다.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경우에나 공감하고 경청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많은 관계가 평화로워질 것이다. 이런 마음이야말로 사람을 움직이는 비밀이자 삶을 따스하게 해주는 진정한 힘이 아닐까. 우리 삶에 숨어있는 작은 기적들. 같이 근무하는 직원에게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대전에 살고 있는 가까운 친구의 부인이 겪은 일이란다. 50대 초반의 부인은 자녀들이 크고 인생 후반부도 준비할 필요를 느껴서 작년에 요양보호사 자격을 땄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중풍의 치매 증상까지 있는 3급 장애인 할머니를 맡게 됐다.
워낙 장애가 심한 데다가 성격이 난폭해서 동료 요양보호사들이 며칠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한 사람이었다. 할머니는 영세민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에서 신체 일부가 마비된 할아버지와 살고 있는데 그 역시 성격이 까다롭고 의심이 많아서 두 사람을 돌보는 일이 여간 어렵지 않았다. 할머니의 대소변을 가려주고 목욕시키고 식사를 준비했는데 할머니는 가끔씩 심술이 나면 방바닥에 대소변을 보거나 심한 욕설을 했다. 여러 차례 그만두려고 했으나 두 노인의 딱한 형편을 보면서 내가 이들을 돌보지 않으면 누가 감당하겠나 하는 마음에 일을 계속했다. 1년쯤 지난 어느 날 그 집에 가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옆자리에 앉았던 인자한 모습의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할머니가 부인에게 아마 곧 아줌마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요. 큰 재물이 생기던지 좋은 기회가 오던지 라고 말하고 사라졌다. 부인은 싱거운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면서 평소처럼 할머니를 돌보았다. 그날 집을 나오는데 할아버지가 부인에게 불쑥 통장 하나를 내밀었다. 댁이 집사람을 제대로 돌보는지 살폈습니다. 한 해 동안 겪어보니까 정성을 다하는 걸 알게 되어서 너무 고마워서 돈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별로 필요 없거든요. 라고 말하면서 할아버지가 워낙 완강한 바람에 통장을 받았고 나중에 보니 무려 2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부인은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할머니 부부가 자신보다 어려운 형편이어서 이를 돌려주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렇게 산다고 우리를 우습게 보느냐며 펄펄 뛰었다. 간신히 1,000만 원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혹시 두 사람에게 필요할지 몰라서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부인은 불평만 하던 그들이 자신을 믿어주었다는 점에서 기쁘고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비슷한 일이 가끔씩 있는 것 같다. 나도 재판하면서 이런 사건을 몇 건 처리했다. 계획적으로 노인에게 접근한 교활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순수한 관계였다. 주택 한 채와 땅을 소유한 할머니가 죽으면서 땅은 자녀들에게 상속해주고 훨씬 값나가는 주택은 10년 가까이 자신을 돌봐준 간병인 아주머니에게 증여하는 유언장을 남겼다. 정성을 다해서 돌봐준 간병인이 너무나 고마웠던 것이다. 자녀들과 간병인 모두 깜짝 놀랐고 자녀들은 즉시 유언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간병인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재판부터 건 그들이 괘씸했지만 내가 화해를 권고하자 흔쾌히 집의 절반을 포기하고 넘겨주기로 했다. 사람 자체가 진실하고 똑바른 사람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져도 이처럼 진실과 정성이 통하는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약한 사람이 정성스러운 보살핌을 받을 때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존중받는 것을 느끼면 행복해진다. 이러한 기쁨과 고마움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리라. 의심 많고 괴팍하던 사람이 부드럽게 변하며 생명이 꺼져가는 가운데서도 자신을 보살펴준 이에게 전 재산에 가까운 선물을 남기는 모습은 아름답고 놀랍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또 있다. 그날 지하철에서 부인에게 이를 예언한 할머니는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그런 신통력을 가졌을까? 이 역시 우리 삶의 신비에 속하는 것이다.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서 이런 신기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일들은 계산적이고 통속적인 삶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작은 기적들이다. 이런 신비한 일을 통해 우리 삶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진실과 정성이야말로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마법의 열쇠며 이는 누구에게나 통하는 것이 아닐까. 보다 올곧고 정성스러운 사람이 된다면 나에게도 기적을 맛보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한 번쯤은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마법사가 돼보고 싶다. 사소한 일은 없다. 2016년 1월 말에 미국에서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폭발 30주기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1986년 1월 28일 탑승자 7명을 태운 챌린저호가 발사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해 전원이 사망했다. 그 원인은 어처구니 없게도 작은 고무 부품 하나로 밝혀졌다. 연료 탱크 주입부에 설치한 고무 패킹인 O자형 링이 불량품이어서 그 틈새로 연료가 누출되었던 것이다. 당시 날씨가 추워 고무가 탄성을 잃고 굳어졌기 때문이었다.
실무자들이 이런 위험성을 알고 발사 연기를 건의했으나 수뇌부는 수십만 개의 부품 가운데 하나에서 일어난 사소한 문제로 보고 발사를 강행했다. 수십억 달러짜리 우주 왕복선이 고작 수백 달러도 안 되는 고무링 때문에 폭발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어 보이지만 이 사건은 일 처리에 대해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준다. 큰 일은 결과와 외형이 커 보일 뿐 실제는 작은 일로 구성되며 따라서 작은 일을 처리하는 태도가 큰 일의 결과를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이 폭발은 미 항공우주국에서 이루어진 부품관리 부실과 의사결정의 경직성이라는 일상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이전에도 고무링은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 날씨가 춥지 않아 굳어지지 않았던 것뿐이었다. 이러한 원리를 통계 법칙으로 정립한 사람도 있다. 보험회사 직원인 허버트 하인리히는 산업재해로 인한 상해 사건을 오래 처리하다가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발견했다. 산업재해로 중상자가 1명 생기면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위험을 당할 뻔한 잠재적 피해자가 300명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즉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잠재적 사고의 발생 비율이 1대 29대 300이라는 것이며 이를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부른다. 큰 사고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생기며 작은 사고들은 큰 사고의 원인을 미리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작은 일에 주의하면 문제의 근원을 알며 큰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원리가 이 같은 사고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일은 크거나 작거나 신중하게 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작은 일을 함부로 하게 되면 큰 일도 함부로 하게 된다. 큰 일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작은 일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남달리 자기 훈련에 치열했던 정조대왕이 남긴 말이다. 우리는 흔히 중요한 일과 사소한 일을 구분해서 열심을 내기도 하고 긴장을 풀기도 한다. 그런데 일상적인 사소한 일이 과연 진짜로 작은 일일까? 사소한 일은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고 근원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 결국 사소한 일은 본질적인 면을 갖고 있으며 그 처리 방법을 보아 자신을 알 수 있고 이를 제대로 하면 종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작은 일에 충실하면 단순한 사고 방지로 끝나지 않는다. 작은 일에 충실할 때 주변에 얼마나 멋진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관해 감동적인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대주교인 데스몬드 투투는 넬슨 만델라와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그는 인생의 결정적 순간으로 9살 때 경험을 꼽았다. 그는 가정부였던 어머니에게 백인 신부가 모자를 벗고 공손하게 인사하는 것을 보았다. 그 신부는 아파르트헤이트 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당시 백인이 흑인 여성에게 인사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신부가 인사하는 모습에서 인생을 바꿔놓을 무엇인가를 보았던 것이다. 그는 이 경험이 자신을 신부의 길로 이끌고 평생 용기를 주었다고 말했다. 이렇듯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시대의 영웅 한 사람을 만들어낸 셈이다. 세상에 사소한 일은 없다. 겉으로 작아 보이는 일이 실제로는 더 본질적인 것일 수 있다. 일상의 사소한 일을 보다 정성스럽게 대하면 좋겠다. 변화한 사람 말콤 X. 법관으로 형사 재판을 하면서 60대, 70대의 노인 피고인들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주로 상습절도와 상습폭력범들인데 이들은 10대 때부터 계속 재판을 받았고 일생의 절반 이상을 감옥에서 지낸 사람들이다. 상습 범죄자들은 가족과 연락이 끊기고 학력도 아주 낮은 데다 사람 대접을 받아본 적도 없어서 마음의 상처가 깊고 황폐해 있다. 새로운 삶을 살 만큼의 정신적 자원이 없어서 아무리 좋은 말을 듣더라도 실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계속 같은 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보면서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마음이 답답해지곤 했다. 사실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 자신을 살펴봐도 비슷한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사람이 좀 나아진 듯 하다가도 어떤 일이 생기면 이전에 미숙하고 욕심사나운 모습이 다시 나타나곤 한다.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 이처럼 어려운 일인가?
사람은 얼만큼 변할 수 있는 것일까? 이 문제를 생각할 때 나에게 한 사람의 삶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말콤 X. 그의 자서전만큼 이 문제에 대해 놀라운 해답을 주는 책은 없을 것 같다. 흔히 말콤 X를 과격한 흑인 운동을 주도하다가 비살된 시민 운동가 정도로 여기지만 그는 최악의 환경에서도 근본적인 정신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놀라운 사람이었다. 그의 아버지와 삼촌은 백인 인종주의자들에 의해 목숨을 잃었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정신병원에 강제로 수용되었다. 주정부는 남겨진 8남매의 소원을 무시한 채 이들을 보육시설과 입양가정으로 뿔뿔이 흩어버린다. 그는 학교를 중퇴하고 마약상, 사창가 중매인 등을 하면서 외로움과 좌절감으로 가득 찬 10대 시절을 보냈다. 차츰 더 난폭해져서 권총 강도를 상습적으로 하다가 20세 때 체포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감옥에서도 여전히 증오심에 가득 찬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이슬람 운동을 알게 돼 서서히 그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 그 전도자와 편지를 주고받으려다 글도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로 무지한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공부를 하기로 결심한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백과사전을 대출받아 무조건 첫 단어부터 베껴 쓰면서 책을 읽기 시작한다. 신에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한편으로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무서운 기세로 책을 읽었다. 역사, 종교, 전기물 등 닥치는 대로 책을 읽으면서 진리와 지식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눈뜨게 된다. 자신이 절망 속에서 폭력과 쾌락으로 도피하며 지냈다는 점을 깨닫고 삶의 목적을 찾게 된다. 내면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때의 심정을 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감옥에서 독서가 나의 인생길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독서는 나의 내부에 있던 숨겨진 열망, 즉 정신적으로 살아있는 인간이 되려는 열망을 일깨워 주었다. 하루 15시간씩 열중해서 공부함으로써 나의 무지를 깨우칠 수 있는 곳이 감옥 말고 어디에 있겠는가. 내 인생에서 이처럼 정말로 자유스럽기는 처음이었다. 그는 감옥에서 내면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출소한 후에는 이슬람 성직자가 되어 흑인을 위해 맹렬한 활동을 시작한다. 감옥에서 독학으로 쌓은 엄청난 독서량으로 뛰어난 지성을 구사하며 백인들의 허위와 비도덕성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변화된 사람답게 행복하고 깨끗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공부와 신앙 생활을 깊이 더해 감화력이 큰 인격으로 성장한다. 목숨을 위협받으면서도 굽히지 않고 활동하다가 40세 때 암살당한다. 만약 그가 더 오래 살았더라면 미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의 삶을 생각하면 우리는 환경이나 심리적 상처 때문에 내면의 변화가 어렵다는 변명을 할 수가 없다. 부모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형제들이 강제로 헤어졌으며 20대를 감옥에서 지냈고 평생 조롱과 모욕을 받으면서 살아온 그의 인생보다 더 가혹한 삶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삶의 부정적인 요소를 선한 것으로 바꾸었고 정신적으로 살아있는 인간이 된 것이다. 우리는 얼만큼 변할 수 있을까? 그에게 묻는다면 한없이 변할 수 있다. 우리가 믿고 노력하는 한이라고 조용히 대답할 것이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 책을 읽다가 톨스토이의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인용하는 것을 종종 보았다. 내 경험으로는 인문학 서적 가운데 작가들에게 인용된 비율로 치면 이 책이 단연 최고가 아닐까 싶다. 어떤 이유로 이 짧은 소설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소설의 줄거리 자체는 아주 단순하다. 이반 일리치는 러시아 고등법원 판사였다. 유능하고 쾌활하고 친절하며 성실한 사람이었다. 동료들보다 앞서 승진하고 멋진 집을 장만했으며 최고급 사교 모임에도 가입했다. 안락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45세 되었을 때 위에 통증이 시작돼 석 달이 지나자 용변도 혼자 볼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다. 친하던 동료들은 그의 상태를 모른 채 하며 형식적인 안부만 묻고 아내도 딸의 결혼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그를 불편해했다. 시골뜨기 하인 한 사람만 그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할 뿐이었다. 그는 극도의 외로움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생전 처음 자신이 제대로 살아왔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가 살아온 인생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에는 전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희미하게 감지한 것이다. 그가 즉시 억눌러 왔던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 충동이 진실이었고 나머지는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그를 스쳤다. 자신의 일과 삶의 방식, 가족, 사교계와 직장의 모든 이해관계가 다 거짓일지도 모른다. 그는 그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는 그가 변호하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나도 허약함을 깨달았다. 자기 삶의 정당성에 대한 이러한 의심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다. 그는 죽기 전 3일 동안 밤낮으로 고함과 비명을 질렀다. 마지막 날 어린 아들이 그에게 조용히 다가와 키스하며 울음을 터뜨렸을 때 그는 그의 삶이 제대로 된 것은 아니었지만 아직은 그걸 바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순간 그는 아들과 아내가 너무 안쓰러웠고 사랑과 연민으로 벅차서 그들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주고 싶었다. 그러자 돌연 모든 것이 환해지면서 고통이 사라졌다. 그래, 바로 이거야. 아, 이렇게 기쁠 수가. 이 모든 것은 한순간의 일이었고 그 의미는 이제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죽었다. 이 소설이 제기하는 근본 문제는 이반 일리치의 삶의 방식에 있다. 그는 외적으로는 선량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내면은 전혀 달랐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려 하지 않았고 오직 자기가 선망하는 상류층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만을 기준으로 따라 살았다. 상관의 의견에 반대한 적도 없고 옳고 그름에 대해 불편한 의문을 가져보지도 않았다. 재판에서도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사실 위주로 매끄럽게 처리하는 효율적인 기술을 갖고 있었다. 후에 톨스토이는 이반에 대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항상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어울려서 좋은 평을 듣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지 삶의 의미나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 반성과 회의, 두려움과 희망이라는 성찰을 하는 인격이 없어서 내면이 텅 비어 있었다. 정신과 의사 어빈 얄롬은 이 소설이 우리 모두의 인생에 대한 우화라고 했다. 우리 모두는 이반이 살았던 삶의 방식과 너무나 비슷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130년 전 러시아 사회를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도 인간의 속물성과 거짓됨에 관해 꼭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죽음 앞에서만 인간의 진정한 자아가 태어난다고 말했다. 또한 질병, 이별, 깊은 상처, 은퇴 등 고통스러운 경험이 삶의 의미를 일깨워준다. 삶의 일상성이 깨질 때 내면의 정신이 깨어나는 것이다. 정신에 힘이 없으면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해도 빈약한 거짓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소설이 전하고 있다. 나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자기가 사는 방식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이 소설을 아주 천천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샘은 저절로 솟고 풀은 저절로 자란다. 오래전에 보이스카우트 교본에서 생존 수영법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남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 내용이 워낙 특이해서 잊지 않고 있었다. 물에 빠지면 몸에서 힘을 빼고 물결에 몸을 맡기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물에 뜨게 돼서 구조될 때까지 떠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실제 상황에서 이 방법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웠는데 작년에 실제로 이 방법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었다. 수영을 못하는 13세 소년이 바다에 빠졌는데 이 방법으로 18분간 떠 있다가 구조된 것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18년부터 이 수영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기도 하다. 수영을 못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 초등학교 여름방학 때 한강 백사장에서 놀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옆에서 수영하던 어른이 잡아주어서 살아난 적이 있다. 그때 느꼈던 공포감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할 정도로 엄청났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고 꼴깍꼴깍 물을 먹으며 팔다리를 허우적대기만 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 몸에서 힘을 뺀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생존 수영법은 이럴 때 힘을 빼는 방법을 훈련해 몸에 익히는 것이다.
몸에서 힘을 빼는 것은 수영뿐 아니라 모든 운동의 기본인 듯하다. 테니스나 골프를 배울 때 가장 자주 듣는 소리가 힘을 빼라는 말이다. 힘을 빼야 몸이 유연해지고 제대로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무대에 서는 가수나 연주자들도 힘을 빼고 긴장을 풀어야 최고의 기량을 보일 수 있고 이를 위한 자기만의 방법을 갖고 있다고 한다. 결국 몸에서 힘을 빼는 태도가 사람의 기량을 결정하는 셈이다. 그러고 보면 힘을 빼는 것이야말로 삶의 원리 가운데 하나라고 하겠다. 삶의 거친 파도가 밀려올 때 이를 이겨내는 방법은 생존 수영법처럼 몸에서 힘을 빼고 긴장을 풀어 상황에 맡기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도 긴장을 덜하고 힘을 빼면 훨씬 마음이 편하고 안정되는 것을 누구나 느낀다. 문제는 몸에서 힘을 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생활의 긴장도는 더 높아지고 있는 듯하다. 경쟁에 지지 않도록 강해져야 하고 얕보이면 안 되고 그럴듯한 성취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공기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힘을 빼기는커녕 무엇이든 가까이 있는 것은 꽉 움켜잡은 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늘 긴장된 근육, 딱딱하게 뭉쳐있는 마음, 뼛속까지 쌓인 피로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영성에 관련해 신비한 수동성이라는 말이 있다. 자기가 주체적, 능동적으로 되어 노력하고 애쓰고 활동하는 것이 당연한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삶에서 근본적으로는 수동성이 앞서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능동적으로 매사를 처리하고 책임지는 것 같지만 이는 겉모습일 뿐 삶은 근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주어진 구조 안에서 내가 애를 쓰는 것이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 일어나는 일, 상황에 몸을 맡기고 따라가라는 것이다. 이런 수동성은 수능적,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근본적 겸손함과 온유함을 따르는 태도를 뜻한다. 생존 수영법과 신비한 수동성은 그 원리와 훈련을 통해 익혀야 한다는 점이 똑같다. 이러한 원리를 윌리엄 제임스는 저서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해방의 길은 포기하는 데 있다. 능동성이 아니라 수동성, 긴장이 아니라 이완이 새로운 방식이 되어야 한다. 책임감을 떨치고 잡은 손을 놓아라. 당신의 운명을 당신보다 훨씬 큰 것에 맡기고 결과에 무심해져라. 그리하면 완전한 내면의 평화뿐 아니라 당신이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당신을 찾아오리라. 무언가는 부서져야 한다. 타고난 단단함이 부서지고 녹아야 한다. 그대 지금 힘든가? 힘을 빼고 흐름에 몸을 맡겨보라. 너무 애쓰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여라. 샘은 저절로 솟으며 풀은 저절로 자란다. 그대도 그렇다. 네, 오늘 낭독 산책에서는 윤재윤 작가가 나무생각 출판사를 통해서 펴낸 소소소 진짜 나로 사는 기쁨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마와 함께 하셨습니다.